네, 이제 한번 다시 또 볼게요. 자,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 이제 동차생하고 유해생별로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이런 이제 큰 방향을 제가 잡아드린 거고 이제 이 각각의 입장별로 어떻게 조금 더 이제 들어갈 건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초 진입자 따로 제가 떼놨죠. 그 다음에 전년도 1차 탈락자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1차 탈락했으니까 2차를 갖다 한번 경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연차,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 직장 병행 있죠. 예, 이분들이 이제 말씀이 좀 많아가지고 궁금한 게 많다 이런 게 있어서 이분들 좀 말씀을 좀 깊게 드리려고 해요. 앞에 있는 거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본인이 만약에 최초 진입자라 했는데, 자, 제가 말하는 최초 진입자라는 게 모든 시점, 아무 시점에서나 최초 진입자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자, 지금 1차를 본격적으로 거의 들어가고 있는 요 시기, 그쵸? 하반기, 10월부터 11월. 자, 이때 이제 들어와가지고 수험생들이 어때요? 아, 제가 지금 10월 달부터 이제 간평 준비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 1차부터 보통 하는데, 이때부터 1차 할까요? 자, 이 사람들이 1차 시험을 붙으면은 합격하냐 못하냐 저는 이걸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1차 시험을 갖다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자, 제가 봤을 때 요 10월하고 11월에 들어오셔서 1차를 준비했다. 붙을 가능성이 한 40%라고 봐요. 네. 저는 합격 가능성은 한 40%라고 보고 그 다음에 불합격 가능성은 한 60%다 이렇게 좀 봐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요 시점에 들어와서 1차를 준비하시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좀 너무 제가 많이 반대로 썼네요. 합격할 가능성이 한 60%, 그다음에 불합격할 가능성이 한 40%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아예 난 이런 과목하고 뭐 공대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내용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있죠. 상반기. 자, 특히나 이제 1월 달 정도에 들어오신 분들. 이 1월 달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12월. 예, 요때도 이제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11월 이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 상반기라고 하는 건 이 12월도 거의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혹시 제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1차 준비를 하면은 붙지 않을까요? 예, 저는 장담해요. 이 사람 불합격할 가능성이 90%라고 봐요. 알겠죠? 불합격할 가능성이 90%다. 저는 이 정도로 봐요. 합격할 가능성이 15%를 거의 안 넘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최초 진입자 기준이에요. 알겠죠? 자, 주변에서 이럴 수 있어요. 저한테 뭐 제가 이런 얘기 했다라고 하면은 그 미친 새끼다. 그렇죠? 미친놈이다. 야, 1차 3개월, 4개월 하면은 붙어. 그 얘기 듣지 말고 그냥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3개월 이후에 그 사람이 미친 새끼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최초 진입자라고 하는 요 기준 있죠? 요 기준이 요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물론 자신 있어서 1차 시험 들어가실 수도 있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합격할 가능성을 그나마 끌어올릴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 얘기예요. 저 같으면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 저는 2차 시험부터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다 그랬죠? 이 최초 진입자들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갖다가 어떻게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어떻게 많이 줄일 것인가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뭐죠? 1차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주관식이라고 표현도 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어떤 답안지라고 하죠? 논문형 답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논문형 답안지다. 그래서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주관식 논문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술형하고 논문형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얘는요. 5개 중에 4개가 맞거나 5개 중에 4개가 틀린 애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뭐가 주어지죠? 선지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뭐가 안 주어지죠? 아무런 보기도 안 주어지고요. 법령집도 제한적으로 제시되고요. 기본 내용 오픈북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 뭐부터 해야 돼요? 틀부터 짜야 되는 거예요. 틀부터. 틀이라든가 내가 답안을 갖다 작성하기 위한 구조부터 짜야 돼요. 그런데 얘가 안 된다? 틀하고 구조 짜는 게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암기한 걸 도대체 어디다 넣을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틀이라든가 구조가 안 잡혀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본 내용을 암기하셔도 떨어지는 거예요. 2차 시험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의 이 시행착오를 갖다 줄여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저는 반드시 2차부터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지금이 이제 몇 월이죠? 아, 지금이 이제 5월이구나.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2025년 자, 10월 달에 만약에 요 설명회를 듣고 진입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제 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금 이미 종강된 2025년도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세요. 어떤 몇 차? 그렇죠. 2차만. 됐죠? 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초벌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어떤 학원의 어떤 강사가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가르치는지 이런 걸 갖다 여러분들이 초벌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2025년 말. 그 다음에 2026년 초까지, 상반기까지.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상반기는 언제냐? 기준이 되는 시점이 1차 시험 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전까지 뭐까지? 그죠? 문제풀이까지 끝내세요. 문제풀이까지. 자, 그럼 어떤 문제냐? 자, 메인은 뭐다? 메인은 실무하고 법규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또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하겠다. 이렇게는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는 여러분들 시간적이라든가 여러분들 어떤 그 공부 깊이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실무하고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 단계를 갖다가 엄청나게 올려놔라 이게 아니에요. 아주 기초적인 틀만 잡아놓으란 얘기예요. 기초 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 잡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 2026년 3월 1차 시험이 끝나고 2026년도 기본 강의가 개강을 한단 말이에요. 몇 차? 2차. 됐죠? 이거를 다시 재수강하는 거예요. 신규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 반영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한번 초벌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재수강을 할 때 어떻죠? 첫 번째는 과목의 성격이 어떻다. 그 다음에 과목 중에 어떤 부분이 얼만큼 어렵다, 쉽다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사는 어떤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본인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이때 이제 평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강사에 대한 평판이 어떤지. 처음부터 그 강사에 대한 평판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학원을 처음 선택하거나 강사를 처음 선택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강사가 맞다, 저 강사가 맞다 이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카페나 이런 걸 많이 보면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 하는 말에. 강사라든가 학원을 택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먼저 초벌 작업을 하면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내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면서 판단을 해보니까 요 과목은 이런 특성이 있고 요런 과목이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걸 맡고 있는 강사가 이런 게 조금 약간 부족하구나. 그러면 내가 이번 강의 때는 어떻게 해야지? 다른 강사 걸 한번 들어봐야겠다. 요 정도 생각은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강사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할까를 카페라든가 옆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때 재수강을 하면서 잘못됐던 거라든가 내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요때 이제 한번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요 2차 기본 강의가 언제까지 가죠? 그렇죠. 2026년 2차 시험 전후로 끝날 거예요. 2차 시험 기본 강의가. 자, 그럼 이게 몇 월이죠? 이게 보통 7월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들 처음 이제 시험 준비하셨던 분들 뭐 들어가시면 돼요? 그쵸?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을 진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두 그쵸? 2차 시험도 일단은 병행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1차 시험도 한꺼번에 5과목 때리면 여러분들 머리 터져요. 그래서 어떻게 가요? 저는 3+2 요 전략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 과목이 2개고 문자 과목이 3개잖아요. 그래서 경제학하고 회계학은 저는 무조건 분리를 시켜라 이래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경제를 먼저 하시든 아니면 회계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경제를 하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걸 먼저 선택을 드려요. 일단 경제 끝내고 그 다음에 회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여러분들 막상 회계가 어려운 것 같죠? 물론 회계가 어렵고 난해해요. 그런데 이 경제라는 과목이 정말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난해한 과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뭐 회계 먼저 끝내고 경제를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선택, 전후 선택을 여러분들이 끌리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민법이라든가 학원론이라든가 뭐 있죠? 우리 감감법 있죠?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요 두 과목을 여기에 넣든 나머지 한 과목을 여기에 넣든.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5과목, 1차 과목 5과목 중에 가장 뭐다? 개정사항이 많은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뒤로 미뤄도 상관없다라고 봐요. 근데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절대로 10월을 넘지 마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왜? 이 과목이 상대적으로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정식적으로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따라가면 되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경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회계 경제가 너무 부딪혀버리면 2차 시험 병행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해외 바뀌면 좀 느리고 11월 좀 안전빵으로 가시겠다고 하면 살짝 공격적 12월. 그렇죠? 그 다음에 위험 선호자다. 위험 선호자다 하면은 해 바뀌고 2027년 1차. 요렇게 가셔서 뭐 가끔 이제 저는 여기까지만 추천을 해요. 12월까지 하고 2027년에 1차 시험 보고 그 해 2차 시험 목표로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때 그냥 1차 시험 보고 이때 1차 시험 붙고 나서 2027년에 2차 붙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합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왜? 만약에 그 전략으로 짜게 되면 어떻게 되죠? 2027년도 2차가 동차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유예가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이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2028년도까지 가시는 거예요. 100%. 알겠죠? 다시 1차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로 좀 줄이시려면 같은 3년이지만 최대한 좀 안전빵으로 가셔라 라고 저는 스케줄을 짜드리는 거예요. 근데 당장의 수험생들 요 눈앞에 요거가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하고 제가 뭐라 했죠? 그쵸? 일단은 실무하고 법규부터 중심으로 해서 기본 강의만 듣는 게 아니에요. 기본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2차 기본 강의를 내가 처음 들으니까 어려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어떻다? 기본 강의가 안 됐으니까 나는 문제풀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환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기본 강의가 안 됐더라도 일단 문제풀이를 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 문제풀이를 가봐야지만 내가 이해가 안 갔던 기본 강의가 이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1차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가 돼야지 문제풀이로 가요. 보통. 근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본 강의를 들었지만 문제풀이가 안 되잖아요. 자, 근데 거꾸로 기본 강의 때 이해가 안 갔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실무 같은 경우에. 내용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답안지 어떻게 현출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기본 강의만 계속 듣는다고 풀려요?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 가시면 어때요? 어떻게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다시 한번 왔을 때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특히 최초 진입하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공부를 좀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본 강의가 안 되면 문제풀이 어떻게 넘어가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 기본 강의 다 들으시고 많게는 2회독 넘기지 마세요. 기본 강의가 정말 내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2회 이상은 넘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맥시멈 2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강의는. 그 다음에 무조건 일단 문제풀이를 넘어가셔라. 됐죠? 그 다음에 뭐 이 법규를 위주로 잡아둬라. 이거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나마 고정된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초벌 작업을 하실 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내가 요 2차 작업부터 들어갈 때 요 처음에 초벌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때 본인이 지금 이제 시작했던 강사라든가 학원별로 어떻게 장단점을 일단 정리를 하셔라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아무리 틀린 방법, 아무리 나랑 안 맞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강사가 시키는 대로는 해보셔라 이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보여요? 단점이 보이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 다음 연도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강사를 선택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진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라? 위과정 2회독 이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9월이라든가 10월 달에 들어오셨다 하면은 최대한 2회독까지. 근데 만약에 상반기에 들어왔다. 그럼 이제 2차 기본 강의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최대한 1회독 정도는 해라. 1회독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학원의 선택 기준이 없다는 얘기야. 누가?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수가 정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과의 적합성은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남들 하는 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죠? 어느 학원이든 어느 자격증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합격생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수강생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한번 그냥 좀 예를 들면 우리 시험이 200명을 갖다 출원시킨다, 배출한다라고 볼게요. 자, 200명을 출원시키는데 저 학원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000명이 다닌다. 근데 이 2,000명 중에 180명이 나왔대요. 그럼 수험생들 어떻게 생각해요? 와, 200명 뽑는데 180명이 나왔네? 뭐야? 이렇게 생각해요. 200명 중에 180명을 보실 게 아니라 2,000명 중에 180명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200명을 갖다가 수강생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 100명을 합격을 시켰대요. 그럼 합격률이 몇 프로예요? 50%예요. 근데 수험생들이 이거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게 선택을 갖다가 하고 나서 일단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한번 갔다 오시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는요 정말 개거품 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랬는데 이제 한 7년 정도 접어 들어가니까 그냥 갔다 오세요 이래요. 아시겠죠? 갔다 오세요 이래요. 어차피 올 거 아는데 일단은 해봐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이게 남들 얘기 듣고 나서 이렇게 돌아오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본인이 느껴야 돼, 본인이. 자, 그 다음에 전년도 1차 탈락자 이 사람들은요 이게 일단 어떻게 보면 메리트겠죠. 1차 시험을 이미 충분하게 준비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사실 이 사람들 요 1차 탈락한 거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합격했으면 저는 이 사람들 그 다음 년도 한 번 더 넘어갈 수도 있다. 아까 이제 이 스케줄로 보면 2028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데 그나마 1차 시험이 탈락했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1차 시험을 2회라든가 3회 이상 좀 탈락하고 나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조금 약간 그렇지만 만약에 본인이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 그 해 1차 시험이 떨어졌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 본인은 이미 지금 1차 시험 한번 준비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2차 시험을 중심으로 계획을 꼭 수립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1차 시험 떨어졌으니까 가끔 어떤 톡방에서 1차 시험 떨어졌으니까 1차 시험 다시 준비한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정말 큰일 나요. 알겠죠? 정말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10월 이후부터 준비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과목별로 나눠 보셔야 돼요. 과목별로 본인의 전년도 점수 기준으로 요 과목은 내가 준비하는 게 조금 불투명했다. 또는 아무리 점수가 잘 나왔지만 내 생각에 이 과목에서 찍은 과목도 많고 찍은 것 문제도 많고 이 과목이 내가 조금 준비가 안 됐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왜 그러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시험 굉장히 요즘에 보수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있죠.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1차 시험이 요 윗칸에 있는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저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까지 가능한 2차에서 한 과목 정도 뭐 실무가 돼도 되고 법규가 돼도 되고 최대한 한 번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기서 또 신나서 욕심내가지고 두 과목에서 세 과목 가져가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1차에서 돌아가세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생존하시려면은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과목 정도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한 과목을 가져가는데 가성비 높은 과목으로. 자, 이 말은 저는 법규를 추천드리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난 실무가 조금 가성비가 높다. 그럴 일 거의 없겠지만 이론이 가성비가 높은 것 같다. 이러면 그냥 그 높은 과목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법규를 그나마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들 두 분들이 나오셨는데 자, 3년차 이상 4년차 있죠. 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있는 학원뿐만 아니라 학원이든 강사든 버려야 돼요.
학원이든 강사든 버려야 돼요. 알겠죠? 이 3년차 이상 4년차가 지금 학원에 목매고 있다. 학원 스터디에 미쳐 있다. 학원 스터디 따라가고 있다. 단과에만 목매고 있다. 그 다음에 강사한테 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거 막 읍수하고 있다.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맞아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요. 학원이든 강사든 일단 버려야 돼요. 자, 이 버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디 카페에다 욕 써놓고 다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실질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실질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 자, 지금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 경험담이에요. 이거는 제 경험담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한번 그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예전에 그 H모 법학원에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그 학원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간편 과정이 거의 없어진 학원이긴 한데 그 학원에서 스터디를 하면은 예를 들면 140명 정도 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과목별로는 1등 한 적도 있고 종합 등수는 3에서 5등, 10등을 넘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 27회 때 무조건 붙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김치국 마시고 공부를 했었는데 27회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실무가 꽈락이 나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학원 가서 문제를 풀면은 꽈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 한 번도 꽈락이라는 게 없었어요. 한 번도. 알겠죠? 제가 아직까지 보니까 옛날 컴퓨터에 매번은 아니지만 그 또 모자라게 등수 좋게 나오고 막 점수 높게 나오니까 또 신나가지고 또 사진 찍은 거 있더라고. 그 다음에 상위 10등 뭐 명단 해가지고 이거. 그것도 이제 막 병신같이 사진을 찍고 다녔어요. 저도. 근데 그게 딱 한 번 떨어지고 나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왜? 저는요, 제가 이제 그 27회 제가 얼마나 쪽팔린지 제가 제 흑역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7회 2차 시험에 붙을 줄 알았거든. 그래서 요때부터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녔냐면은 2년차 있죠. 2년차라든가 초시생 얘네들 막 컨설팅 해주고 다녔어요. 뭐 알고 있는 애들. 야, 이거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뭐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러고서. 그 다음에 얘네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알려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시원하게 이때 어떻게 했어요? 이때 이제 불합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1차 시험 합격했던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뭐도 있겠어요? 영어 점수도 일단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요. 이때 불합격하고 나서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영어부터 시작했어야 돼요. 제가 얘네들을 보고 싶었겠어요? 안 보고 싶었겠어요? 죽고 싶었어요. 왜? 너무 쪽팔리니까. 너무 쪽팔리니까. 여태까지 나는 여기서 합격해가지고 이제 막 뭐 가르쳐주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장에 얘네들 저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영어 시험이 700점이 안 나와서 토익이 그렇죠? 토익이 700점이 안 나올 수도 있겠냐 이러지만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영어 붙고 1차 시험까지 붙은 애들이잖아요. 자, 얘네들이 만약에 28회 2차 시험에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네들 붙고 저한테 밥 사주러 오는 거예요. 진짜 사람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때 이 영어 시험부터 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정말 전 진짜 그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 너무 쪽팔리고 너무 내가 이게 뭐지 약간 싶으니까. 그래서 이때 정말 제가 제 스스로가 학원이라든가 강사라든가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놓친 게 뭐지? 왜? 내가 스터디에서 이렇게까지 등수가 나왔고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지금 이게 뭔가 공부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아무리 단연차지만 내가 공부가 잘못됐다.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실무는 어떻게? 기출문제만 봤어요. 기출문제만. 그 다음에 저는 1차를 정말 개판으로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감정평가 관계법규 같은 경우에 제 마음대로 진짜 어떤 사람이 보면은 지가 뭔데 이럴 정도로 건축법 아예 책 제본하러 가서 그 아저씨한테 줬어요. 이거 안 가져가요? 이러면은 그거 빼주세요. 그래서 뭐 국토계획법, 감정평가법,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법 있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요 4개만 가져오고 지적법이라든가 뭐 건축법이라든가 동산담보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그냥 버려버렸었어요. 그렇게 건방지게 공부를 했었어요. 경제 저쪽 뒤에 미시경제에서 왈라스 나오는 거 있죠. 다 버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국제경제 당연히 없었어요. 제 책의 거시경제에서는 국제경제 파트가 있는 적이 없었어요. 제본에서 다 버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오만방자하게 공부를 싸가지 없이 공부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정말 이 5년차 동차를 들어가고 있지만 저는 그 시점에 1차를 갖다 9월부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1차, 2차 시험은 그래도 내가 수정할 자신이 있는데 난 정말 1차가 정말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9월 달부터 이 1차 시험을 준비했고 이 9월 달부터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저를 갖다 보는 단연차들이 뭐라 했냐. 왜 그러냐. 1차 그냥 괜찮다고 뭐 그렇게 하냐.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이때부터 1차 시험 그래서 28에 이때 시험 붙고 울었어요. 저는 28에 2차 시험 붙고도 눈물도 안 났는데 28에 1차 시험 보고 시험 붙었을 때 정말 눈물 나더라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정도로 공부를 개판으로 했던 결과가 5년 동안 저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시험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른 학원의 기본 강의를 듣는다거나 뭘 하면은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놓친 거 이거를 갖다가 판단해보자 이러고서 들어갔어요. 그게 뭐였냐? 실무에선 기출문제였어요. 저는 기출문제를 대충 그냥 학원에서 변형시킨 문제, 학원에서 그냥 스터디로 꼽사리로 내는 문제 그냥 대충 보고 버렸어요. 기출문제에서 담고 있는 논점이 뭔지를 갖다가 깊숙하게 들어가서 보거나 뭐 실무에서 어떤 기출문제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자료를 제시한 양식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이런 거 하나도 분석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28회에 2차 시험 준비하는데 저가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14회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불합격했던 27회 요 2차 기출문제까지 실무만 주구장창 팠어요. 14회가 아니라 12회. 그래서 3방식은 3방식, 유형별은 유형별, 목적별에서 보상은 보상대로, 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따로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회 3방식, 13회 3방식, 14회 4방식, 15회 방식, 18회 3방식, 27회 1번 이게 문제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네라는 게 보이더라고. 이런 걸 갖다가 봐야지만 나중에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동될 수 있겠구나. 변동이 돼도 이런 식으로 변동하겠구나. 이걸 아주 짧게라도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에 특강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본인 주도.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은 100점을 다 안 풀었어요. 왜? 이미 다 알거든. 이분이 냈던 문제라든가 또 어차피 스터디라는 게 문제를 매번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년에 냈던 거, 재작년에 냈던 거, 심지어는 막 5년 전에 냈던 걸 또 내기도 해요.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를 잘 푼다? 단연차니까 잘 풀겠죠. 몇 년을 풀었는데. 그쵸? 그걸 잘 푼다고 해서 시험에 붙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활용했어요. 자, 내가 만약에 100점을 갖다가 봤는데, 자, 40점이 있고, 30점이 있고, 20점이 있고, 10점이 있잖아요. 10점 보지도 않았어요. 자, 요 세 문제 중에 내가 딱 봤는데, 이거 내가 잘 몰랐던 거. 그 다음에 내가 기출 패턴을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강사가 내는 문제도 이게 스터디 형식의 문제가 있고, 기출 패턴하고 가까운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기출 패턴하고 가까운 문제가 20점짜리밖에 안 됐다.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저는요, 정확하게 20분을 재요. 그리고 요 문제만 풀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소요 시간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채점이 돼서 올 거 아니에요. 그 채점된 득점 있죠. 배점 대비 득점. 이 득점을 체크했어요. 그래서 내가 소요한 시간 대비 내가 득점을 몇 점 정도 했는지. 사실 이 스터디 채점 자체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미. 그렇게 뭐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확인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용이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왜? 내가 지금 40점, 30점 작년, 재작년에 다 봤던 문제잖아요. 이거 내가 잘 풀어봤자 뭐해. 근데 20점짜리 이거는 조금 특이하다. 이거 내가 처음 보는 문제 같은데 내가 이거 시간 재고 풀었을 때 몇 점 정도 득점할까? 이걸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투입한 시간 대비 내가 득점할 수 있는 거. 얘를 체크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스터디를 갖다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지금 3년차 이상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을 따라간다. 정신 차리세요. 아시겠죠? 진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시험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자, 그 다음에 과목별로 기본적으로 놓친 거. 이걸 잘 체크하셔야 돼. 이걸 잘 체크하시려면 정말로
자존심 다 버리시고 본인이 정말 놓치고 있는 거 뭐가 있는지, 본인이 3년 차 이상이 됐으면 뭐예요? 저처럼 기출문제 분석도 제대로 안 했으면은 초시보다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잘난 거 하나 없다는 얘기죠. 어디가 누락돼 있는지 정말로 심도 있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오만방자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단연차들 있죠? 자, 단연차들은요 지금 공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은, 자,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은 어때요?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은 이거밖에 안 돼요. 공부의 깊이가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초시는. 자, 여기가 초시예요. 여기 단연차예요. 자, 단연차들 어때요? 공부 꽤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초시는 어때요? 이 정도밖에 공부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좀 약간 그렇죠. 너무 무시하는 것 같죠. 자, 이 정도 했다 칠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이런 빈틈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초시 같은 경우는 공부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공부를 약간 보수적으로 하겠죠. 최대한. 그러면 단연차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 있잖아요. 이건 얘네들이 어때요? 이미 이렇게 막혀 있단 말이에요. 탄탄하게 준비를 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아이 초시도 아는 거 나도 알겠지 이러고서 빈틈이 숭숭 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재수없게 시험 문제가 요렇게 구간이 출제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초시의 단연차 등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현장 가면, 실전 가면은. 아시겠죠? 분명히 단연차, 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안 풀려. 근데 초시는 어때요? 어떻게든 그냥 기본 내용 배우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으니까 어떻게든 종결 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요? 보통 논점 일탈이 많이 나와요. 단연차들 답안에서 오히려. 알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묻는 말이 뭔지도 모르니까 빈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묻는 말이 뭔지는 아는데 쓰는 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빈틈을 메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초시가 먼저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있죠. 만약에 본인이 만든 서브가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준 서브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 서브를 단순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본 내용을 다시 챙겨가면서 이 수정 작업을 반드시 거쳐가시라. 알겠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 가끔 이제 여러분들 그 우리 카페라든가 어디 보시면은 2년차 합격생, 단타로 합격한 사람이 과외를 해주는 경우가 가끔 있죠. 물론 그 사람들 공부 잘해서 붙어서 알려주겠다.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초시 2년차 합격자, 단연차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건 이제 그냥 참고적으로만 들으세요. 제 생각이니까. 자, 단연차 중에 합격생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떠냐면은 이미 다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과목에서 요런 거, 요런 과목에서 요런 거, 요런 부분에서 요런 거를 갖다가 쉽게, 그러니까 쉽게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게 알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행착오를 많이 안 하고 운이 좋게 붙은 케이스예요. 시행착오를 갖다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운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제대로 공부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딱 적중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잘못하면 뭐가 될 수도 있던 거예요? 단연차가 될 수도 있던 건데 정말 운이 좋게 본인이 공부했던 부분에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부분에서 터져준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분들이 만든 서브를 갖다가 그대로 만약에 활용을 한다. 단연차가. 그러면 이분들이 잘못해서, 왜냐면 여러분들 서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도 교재가 시작이 제 서브거든요. 근데 이 서브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고치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런 걸 안 하고 나서 누구한테 전달한다? 여러분들 하자의 승계 배우셨죠? 하자의 승계. 자, 그게 하자의 승계예요. 하자의 승계. 근데 전에 합격했던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만약에 본인이 받은 서브가 있다면 항상 어떻게 해라? 반드시 이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의심하면서
이게 맞을까? 이렇게 논리를 짜고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어때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다. 이걸 갖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고민 많은 분들 있죠. 고민 많은 분들. 자, 직장인 이제 병행 수험생들이 있는데, 자, 보통 학원에 이제 가면은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한테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부터 물어보거든요.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 내지는 뭐 지금 뭐 전업 뭐 나중에 휴직할 수 있느냐, 일 그냥 퇴직하실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그런 테크닉적인 걸 물어봐야 될 게 아니고 이거 있죠. 이거. 저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자, 현재 직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비교 과정을 거쳐라. 이 말씀. 그쵸? 이거 결정 어떻게 해라? 네, 스코 반드시 하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간평이 뭐 어떤 전문 자격증이 있으면 떼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직장에서 요 정도를 뭐 소득으로 받으셨다라고 하시면, 물론 감정평가사가 되셔서 영업을 잘하시고 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선택 잘한 거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엔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붙어서도 후회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지금 뭔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당장 이렇게 되실 수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되실 수도 있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자꾸 너무 막 이렇게 꿈을 갖다 부풀어 계시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재 직장 있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이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있는지.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여러분들 소득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워라밸적인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관계. 자, 이제 이런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요런 세 가지 어떤 그걸 가지고서 너무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뭐 워라밸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한 5년부터 7년 있죠. 이 5년부터 7년 여러분들 워라밸이 없으세요. 알겠죠? 이 워라밸이 있다는 얘기는 주주평가사가 돼가지고 출자를 해가지고 이사,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출자를 해서 정말 뭐 소속평가사라든가 수수평가사를 다룰 정도의 위치에, 이런 위치에 올라갔다 하면 워라밸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워라밸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어디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 안내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뭐 워라밸이 높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가끔 광고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전문직이든지 간에 일정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워라밸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기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5년에서 7년을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워라밸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는 그나마 이거라고 봐요. 인간관계. 아시겠죠? 왜? 우리 일은요, 상대적으로 개인적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직장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인간관계하고 이직의 용이성. 이게 굉장히 높아요. 이직의 용이성이. 아시겠죠?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직장에서 주는 어떤 만족도보다 이거 또는 이거를 갖다 생각하신다면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소득이라든가 단순한 어떤 워라밸 측면에서 만약에 지금 있는 직장을 포기하고 한번 여기로 올까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는 막아요. 아시겠죠? 저는 막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워라밸이 안 좋지만 소득은 높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소득은 낮은데 워라밸은 좋아요. 이런 경우예요. 대부분 직장인 수험생들이 좀 이렇게 공부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간평뿐만이 아니라 요 두 개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현재 직장에 어느 정도 만족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 만족은 하고 있다고. 이게 문제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문제라고요.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고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이직에 대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나 이 직장 너무 다니기가 싫어. 이 직장 너무
다니기가 싫은데 저 과장 새끼 저 얼굴 보기도 싫어 죽겠는데,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다닐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일 그만 때려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준비하면은 잘해요. 왜? 이 사람들한테는 생존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시험이 안 되면 여기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여긴 지옥인데. 그렇죠? 여기 지옥인데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를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있죠. 여기는 정말 시험 들어오실 때 잘 생각하세요. 본인이 만약에 지금 대기업에 있으면서 난 소득도 어느 정도 되고 워라밸이 좀 안 좋아. 반대로 워라밸 정말 좋은데 소득이 좀 약해. 그래서 내가 한번 자격증을 준비해보고 싶어. 진짜 지금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고시낭인이라고 얘기할 수, 그러니까 고시낭인이라는 어떤 표현을 붙일 수 있는 케이스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밑에 지금 이런 일단 뭐 가용 시간 이 뭐 학원에서 얘기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지금 현재 직장에 있는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정말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그냥 대충 듣지 마세요. 정말 이거 여기서 정말 잘못 선택하셨다가 인생 피보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생 피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만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정말 있던 것도 잃어버리신 정말 진짜 피보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로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도 만약에 내가 정말 준비를 하겠다. 자, 이런 분들 있죠. 자, 이때부터는 현실적인 거 생각하셔야 돼요. 현실적인 거. 자, 이렇게 나눠서 요 위에 있는 단연차들 뭐 2년차 뭐 초시생 이런 사람들하고 여기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계획이 정말로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뜬구름 잡듯이 공부하고 막 목표를 갖다가 그러니까 전업은 목표를 높게 잡을 수 있지만 여기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아무리 지금 직장이 개판 같다. 정말 나 저 누구누구 보기 싫다. 이렇다 할지라도 일단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이 여긴 높고 여긴 낮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뭐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가용 시간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얘네가 예를 들어서 이쪽 라인이 공부를 보통 10시간에서 11시간을 갖다 공부를 한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 퇴근하시면 어떻게 돼요? 뭐 오전에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그거 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퇴근 6시에 하신다. 그럼 가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이에요. 근데 가정이 있는 분들 매번 4시간, 5시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어림잡아 평균 내잖아요? 2시간에서 3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이 전업으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몇 배 차이 나요? 5배가 차이가 나요. 물론 공부의 질을 따지고 들어왔을 때는 다를 수 있겠지만 공부의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나 절대적인 양을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여기가 만약에 하루에 100페이지, 기본서를 100페이지를 갖다 정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몇 페이지 읽는 거예요? 그렇죠. 20페이지 정도 읽으면 많이 정독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이 예를 들어서 1000페이지라고 할게요. 1000페이지. 그러면 이 사람 며칠 걸려요? 이 사람 한 권 보는데 10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 한 권 보는데 며칠 걸려요? 50일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르다고요. 이게 기본 강의를 듣는 속도를 갖다가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본 강의를 듣는데 물론 10일 만에 다 뗄 수는 없겠지만 기본 강의를 듣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치면 이 사람 5달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용 시간을 따지면. 거기다가 결혼까지 하셔서 가정에 아이가 있다. 더 줄어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요 절대적인 양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늘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공부를 계획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2년을 갖다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하면 이 사람들은요. 최소 3년에서 4년은 일단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현실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막상 지금 뭐 다른 학원에서는 3년, 2년 안에 끝내준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딴 재수없는 소리나 짓거리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실제로 한번 공부하셨던 분들한테 질문해보세요. 아시겠죠? 실제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한테 질문하시고 물론 이제 어느 학원이라든가 어디 이게 요즘에 개인 유튜브도 많이 하시는데 난 직장 병행하면서 2년 안에 붙었다, 3년 안에 붙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요. 저 얘기가 내 얘기가 될 수 있는지, 그렇죠?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어떤 현실적인 능력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2번 읽어서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4번을 읽었는데도 습득이 안 돼서 강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말 극도로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2차부터. 아시겠죠? 정말 이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정말로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 요 과정에서도 도움이 돼요. 내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나 정말 이 공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아, 아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어떤 간접적인 검토를 갖다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2차부터 준비를 꼭 하시라고 직장인 병행분들한테는 꼭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어디서 무조건 뭐 1차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이렇게 어설프게 듣고 오셔가지고 1차부터 들어가셨다 정말 피 보지 마시고 제 얘기 듣고 2차부터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네, 정말 2차부터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시험까지 보통 한 3개월 남잖아요. 자, 이 3개월 동안에 정말 휴직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만두겠다. 이거 하실 수 있는지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2년차 합격수기 있죠. 이거 희망 고문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제가 정말 100%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저한테 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대부분의 직장 병행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런 2년차 합격 수기 같은 거 있죠. 이거 최대한 지양하셔야 돼요. 왜? 그만큼 시행착오를 안 하고 운이 좋아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한번 했을 때 그 타격감이 이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클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계획하고 목적을 좀 수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위에는 몇 년 안에 합격 이렇게 이제 보통 계획을 짜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몇 년 안에 합격이 아니라 합격을 목표로 한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나는 지금 이 직장에서 떠나서 합격을 해야지 이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몇 년 안에 합격을 해야지 이 목표를 갖다 너무 비현실적으로 잡으시는 순간 공부가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하루에 예를 들어서 많으면 4시간 뭐 적으면 2시간밖에 투입을 못 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투입을 한다고 해서 얼만큼 내용을 가져가겠어요. 그러면 일단 공부 양이 부족한데 목표는 어때요? 엄청 높아요. 이 간격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본인이 또 되게 좌절감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도 공부하는 게 부담스러워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최대한 지양하시려면은 정말 현실적으로 짜세요. 제 얘기 듣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경중 조절과 합격 전략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과목별로 제가 특강을 한번 찍으려고 해요. 다른 평가사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걸 갖다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제가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법규에서 제가 이제 법규 선생이니까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가지만. 뭐 법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특강할 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단과 스터디에서 해드리면 되니까. 제가 아까 이 말 했던 거 보이시죠? 85%에서 90% 잡을 거냐, 10%에서 15% 잡을 거냐, 이거.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브리타라고 할게요, 브리타. 자, 브리타를 접목할 거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많이 하시죠? 요거. 행정법. 행정법이 이제 필수냐. 이렇게 이제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무슨 본인 핸드폰 전화번호도 모를 것 같은데 판례 번호까지 외워야 되냐. 판례 암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스터디.
스터디 활용할 때 스터디 특히 여러분들 진도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요 네 가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법규고 얘네 둘 같은 경우는 세 과목 공통이라고 볼게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이 행정법이 필수냐라고 하면서 이제 동시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개별법이 먼저냐, 행정법이 먼저냐 순서에 대한 걸 갖다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행정법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행정법이 안 되면 당장의 개별법이 문제가 아니라 평균 미달이거나 잘못하면 정말 제가 봤을 때 법규 이 세 과목 중에 법규에서 꽈락 나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제 생각에는 실무에서 꽈락이 났다? 그럴 수도 있지. 이론에서 꽈락 났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법규에서 꽈락 났다? 이거예요. 알겠죠? 굳이 따지면 이렇게 돼요. 또는 꽈락.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법을 안 하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공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무슨 감정평가법이라든가 또 우리 대표적으로 토지보상법,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런 다양한 어떤 공법이 있잖아요.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 이런 다양한 행정 분야의 공법의 기초가 뭐예요? 자, 여기를 갖다가 인수분해 해놓은 게 뭐다? 인수분해 해놓은 이 법리가 뭐예요? 이게 행정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행정법이라고 알고 있는 이 과목이 따로 행정법이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법리거든요. 법리. 법의 이론이다. 근데 이 법의 이론이라는 게 교수님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마음에 가는 대로 쓴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행정 분야의 공법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법리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런 공법에다가 어떤 거요? 실제 실무적인 어떤 판례를 갖다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공통적인 법의 이론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은 게 뭐다? 행정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개별법을 간다? 이거는 법규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행정법을 갖다가 필수예요, 필수. 그 다음에 행정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별법을 들어간다? 가능할 수는 있어요. 가능할 수 있는데 공부 정말 어렵게 하는 거예요. 공부 정말 어렵게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토지보상법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법에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다 명문에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법에서 어느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이의신청이냐, 아니면 얘가 실제 말은 이의신청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하죠. 언제 그런 성질을 지니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공통된 법리를 행정법에 만들어 놨는데 이걸 공부를 안 하고 여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법규라는 요 과목이 용어 자체가, 과목 자체가 외계어 같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도대체 똑같이 단어는 다 이의신청인데 어떤 건 강학상이라고 하고 강학상이란 말이 뭔지도 모르겠고 행정심판법은 있는데 특별행정심판은 또 뭔지 모르겠고 뭐가 이렇게 스페셜하길래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하나 이걸 갖다 또 몰라서 개별마다 또 암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행정법을 해가지고 언제 강학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거라 언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느냐 이걸 구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행정법에서 배우시면 이걸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왜? 분석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케이스별로 다 암기를 할 거냐, 하나의 법리를 암기해서 분석을 할 거냐, 이 차이라고요. 무조건 행정법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제가 강의를 갖다 행정법하고 개별법 다 올라가 있다고 해서 선택해서 듣지 말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행정법 하고 넘어가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판례. 자, 판례 암기하고 뭐하고 엮이냐면 요 브리트하고 엮이거든요. 자, 보통 이제 학원들 보시면 나중에 특강 같은 걸 많이들 해요. 뭐 판례 특강이다, 아니면 무슨 뭐 브리타, 그 다음에 뭐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내역 뭐 이런 거 이제 기출하고 뭐 특강을 하는데
자, 초시 잘 보세요. 초시 잘 들으세요. 제 말. 이 특강을 했을 때 이 특강 내용의 100% 중에 여러분들이 가져갈 내용이 5%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은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은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렇잖아요. 대법원 판례가 새롭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항상 개별 사안마다 새로운 판례를 내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어떤 판례를 활용해서 답변을 주는 거, 판결을 내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특강 자체를 100%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 이거 신규 판례다, 신규 어떤 내용이다라고 느낄 만한 게 5%, 10%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특강이 전체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서 비중을 생각하면요. 제 생각에는 10% 미만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 거의 막바지 돼서 이런 특강이 깔리니까 기존에 85%에서 90%만 제대로 해도 시험에 붙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눈을 들이시는 순간 법규 과목 자체만 봤을 때는 법규 과목 85%에서 90%가 비중이 좀 줄어들겠죠. 그만큼 많이 안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시간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나머지 실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여기는 가만히 있어요? 여기도 특강해요. 브리타 특강. 그쵸?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여기 들어가는 시간이 우리가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실무 이론도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10% 미만이 시험 당락에 좌우하는 게 얼마나 크냐? 5% 미만이에요. 아시겠죠? 5% 미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이 모든 걸 다 브리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판례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시험을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구성하는 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강이라든가 어떤 뭐 아주 지엽적인 판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낸다? 제가 여태까지 기출문제 분석했을 때는 전부 다 몇 점 미만이에요? 10점 미만이에요. 아시겠죠? 10점 미만이에요. 10점 이하. 자, 그러니까 만약에 기출문제 중에 물론 이게 이제 30점 이상 나온 경우가 제가 분석했을 때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근데 이 30점짜리 문제를 내가 보지도 않았던 내용, 내가 잘 모르는 내용, 내가 알고 있는 판례지만 어떻게 30점을 갖다 뽑아낼 거냐. 이런 답안 작성 능력 있잖아요. 이 답안 작성의 능력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 판례 내용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 연습을 스터디 같은 걸 통해서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다 스터디 진도 써놨잖아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이게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하동수 평가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김유한 평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의 어떤 방향도 있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자, 우리 스터디가 0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2기가 있고요. 3기가 있어요. 물론 뭐 보통 어떤 학원은 4기 있는 경우도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0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1기까지 가고요. 요 1기에서 2기까지 가고 2기에서 3기 이렇게 가잖아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보통 수험생들을 망쳐놓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 연기 스터디가 우리 학원도 뭐 10주차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들 뭐 다른 학원하고 뭐 꼭 비교를 하라 이게 아니라 여기 한 10회예요. 그 다음에 1기부터 2기까지가 한 8회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통 여기부터 이제 또 8회고. 자, 근데 요 10회를 할 때 제가 뭐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저는 스터디 진도를 안 드려요. 아시겠죠? 그냥 던져요. 혹시라도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진도표가 나왔다? 그거 믿지 마세요. 제가 그거대로 문제를 낸다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자, 저는 이거 진도를 안 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볼게요. 자, 보통 학원에서 법규를 예를 들면 자, 오늘은 사업 인정 전 협의까지 이번 주는 문제를 낼게요. 그래서 얘를 갖고 문제를 쭉 내요. 그리고 설명형으로 쭉 내. 사업 인정 전 협의에 대해서 네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봐.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뭘 해요? 네, 사업 인정을 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업 인정 뭘 해요? 후 협의를 다뤄요. 3주차 때.
그 다음에 뭘 가죠? 재결이라는 걸 다루기 시작해요. 재결 신청이라든가 재결 신청 청구권. 그 다음에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을 다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집행 다루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 다루고 1기가 끝나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준지 공시가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감정평가법, 부동산 가격공시법 이런 거 다 다뤄야 되다 보니까 주차별로 특수한 거, 특정한 것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험생들이 제가 얘기했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열심히 하는 수험생들 어떻게 하냐. 자, 1주차는 사업인정 전협의까지 하니까 사업인정 전협의까지 봐야지. 사업인정 전협의까지 또 열심히 봐요. 됐죠? 자,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왔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쵸? 막 남들은 막 이름에 이거 뜨는데, 그쵸? 등수 넘어가면 이런 거 막 붙잖아요? 근데 내 이름 딱 붙었어. 와, 너무 행복해. 막 꿈만 같아. 등수 막 올라가. 어깨 뽕 들어가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2주차 때 어떻게 해요? 또 사업인정만 쫄라게 봐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업인정 후협의. 그 다음에 재결신청 청구만 쭉 봐요. 쭉 봐요. 자, 그러면 요때 딱 있죠. 이때 대집행이 아니라 얘 가지고 문제 내잖아요.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것만 낸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디를 위주로 많이 보겠어요? 당연히 이 내용만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법규라고 하는 게 행정법부터 시작해서 개별법이 있고 이 개별법 안에 토지보상법만 있어요. 부동산 가격공시법하고 감정평가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지금 어디만 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보상법만 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보상법 안에서도 어디만? 그렇죠? 여기만 졸라게 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주차 때 여기 점수 잘 나왔는데 이 사람이 법규를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학원에서 뭐라 그래요? 잘 따라오고 있대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못하게, 수험생들 이거 못하게 하려고 우리 학원의 수강생들한테 이 짓거리 못하게 하려고 저는 시험 범위를 안 가르쳐줘요. 그냥 대신 이건 있어요. 개별법의 틀을 입혀놓고 실질은 행정법 문제를 내는 게 많아요. 저는 제가 연기 스터디라든가 일기 스터디 때 저는 절대로 토지보상법 깊게 안 내요. 토지보상법이라든가 감정평가법이라든가 부동산 가격공시법의 어떤 옷을 입고 있지만 전부 다 행정법 논점만 내려고 해요. 그리고 대신에 진도는 안 줘요. 그래서 그냥 와서 내가 푸는 거 봐라. 제가 풀어드리는 거 보고 어떻게 문제 유형을 접근하는지, 문제 유형이 몇 개가, 제가 맨날 그래서 단과 스터디 제가 샘플 동영상 올려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 유형 뭐예요? 문제 유형부터 물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거 어떻게 접근하죠? 그 다음에 목차 짜드려요. 목차 짜는 거 중요하지도 않고 이 연기 스터디 때는 문제를 갖다 유형을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는지 이것만 제대로 체크하고 실제로 문제 푸는 건 일기부터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일기 때 뭐 답안지를 풀로 작성하냐? 못해요. 저는 뭐 하라 그래요? 이때부터 무조건 오픈북 하라 그래요. 왜? 틀이 잡혔는데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안 잡혀 있잖아요. 암기 안 했으니까. 그러면 문제 분석했는데 강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말랬잖아. 외우지 말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용을 쓰고 싶으면 당연히 오픈북 하셔야지. 됐죠? 자, 그 다음부터는 눈치가 조금 빠른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일기 동안에 문제 분석까지 하고 오픈북 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문제를 풀면은 답안 작성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100점에 10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당장에 오픈북 하니까 어때요? 힘들어.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제는 조금 암기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 거야. 강사가 옆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암기해. 나 암기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제부터 좀 암기를 좀 해야겠네. 이걸 느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걸 느끼기 위해서 제가 초벌을 요 두 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2기까지 공부하시고 3기부터는 법규하지 말라 그래. 왜? 이미 문제 다 틀에 박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암기 시작했잖아. 그럼 아까처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법규는 이미 정형화돼 있다고. 그 다음에 이미 기출문제라든가 기본서에 시험에 나오는 85%, 90%의 내용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한다고 해서 시험이 나오거나 이러지가 않는다고요. 시험 당락이 엄청나게 좌우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 시간 어디에 투입하라? 그렇죠. 실무라든가 이론에 투입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 정말 그래요. 제가 법규 강사니까 법규부터 해라. 이게 법규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규 강사여서 만약에 법규만 강조한다. 그럼 마지막 또 법규해 이래야지. 근데 저는 이때는 어느 정도 실력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법규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구라치는 것 같으면은 대구에 있는 평가사, 대전에 있는 평가사, 부산에 있는 애, 광주에 있는 애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 마지막 3기 때는 법규하라는 얘기 안 해요. 알겠죠? 다 합격생들 그렇게 시켰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라. 이 얘기를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4번하고 스터디 이런 거 있죠.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제가 이제 특강하면서 그 다음에 법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 풀 때마다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이 이게 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드린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계획 짜실 때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2025년 기반으로 했지만 언제 투입이 되시든지 간에 공부할 때 전략으로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